아저씨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뭐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저씨,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대형 병원 로비 한가운데서 8살짜리 민호가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그 맑은 목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로 울려 퍼지는 순간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 작은 아이에게로 쏠렸습니다. 민호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돌아가신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신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 거짓이 보이는 아이였죠. 표정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이, 말투 속에 감춰진 진짜 의도가 민호의 눈에는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앞에 서 있던 정우진 이사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60대 중반의 그는 이 도시에서 손꼽히는 재단병원의 수장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흰 머리, 맞춤 정장에 금색 커프스 단추,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깊은 위험이 서려 있었죠. 내 말이 맞으면. 정우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1년치 생활비를 주마.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로비에 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틀린다면 정우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내 아버지는 오늘부로 이 병원에서 나가야 할 거다. 순간 민호 옆에 서 있던 아버지 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40대 중반의 태식은 이 병원에서 시설관리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10년 넘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죠. 민호야.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정우진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어요. 그 맑은 눈동자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는 정우진의 측근들이 서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대 초반의 김상무였죠. 15년간 정우진의 곁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김상무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정중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해맑은 눈빛이 사라지고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으로 바뀌었죠. 저 아저씨예요. 민호의 손가락이 김상무를 가리켰습니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안 웃어요.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상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고 주변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수군거렸어요. 이게 무슨 버릇없는 짓이야. 김상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어요. 됐네, 상무. 정우진의 시선이 민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지만 어딘가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꼬마야,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사람 얼굴 보면 진짜 마음이 보여요.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할머니? 네.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사람 얼굴에는 진짜 마음이 숨어 있는데 잘 보면 다 보인다고요. 정우진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허황되게 들리면서도 묘하게 가슴 한구석을 찌르는 게 있었어요. 좋아. 정우진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흘 후 중요한 이사회가 있다. 그때까지 내 말이 진짜인지 지켜보겠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김상무가 황급히 그 뒤를 따랐죠. 남겨진 태식과 민호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쏟아졌어요.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기도 했습니다. 태식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한결같이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이 아들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하다니. 하지만 태식은 아들을 탓할 수 없었어요. 민호는 그저 자신에게 보이는 것을 말했을 뿐이니까요.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은 그 광경을 힐끗 쳐다보다 지나갔습니다. 누구 하나 멈춰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화려한 병원 로비 한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대형 병원 로비 한가운데서 8살짜리 민호가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그 맑은 목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로 울려 퍼지는 순간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 작은 아이에게로 쏠렸습니다. 민호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돌아가신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신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 거짓이 보이는 아이였죠. 표정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이, 말투 속에 감춰진 진짜 의도가 민호의 눈에는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앞에 서 있던 정우진 이사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60대 중반의 그는 이 도시에서 손꼽히는 재단병원의 수장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흰 머리, 맞춤 정장에 금색 커프스 단추,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깊은 위험이 서려 있었죠. 내 말이 맞으면. 정우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1년치 생활비를 주마.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로비에 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틀린다면 정우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내 아버지는 오늘부로 이 병원에서 나가야 할 거다. 순간 민호 옆에 서 있던 아버지 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40대 중반의 태식은 이 병원에서 시설관리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10년 넘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죠. 민호야.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정우진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어요. 그 맑은 눈동자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는 정우진의 측근들이 서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대 초반의 김상무였죠. 15년간 정우진의 곁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김상무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정중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해맑은 눈빛이 사라지고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으로 바뀌었죠. 저 아저씨예요. 민호의 손가락이 김상무를 가리켰습니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안 웃어요.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상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고 주변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수군거렸어요. 이게 무슨 버릇없는 짓이야. 김상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어요. 됐네, 상무. 정우진의 시선이 민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지만 어딘가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꼬마야,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사람 얼굴 보면 진짜 마음이 보여요.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할머니? 네.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사람 얼굴에는 진짜 마음이 숨어 있는데 잘 보면 다 보인다고요. 정우진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허황되게 들리면서도 묘하게 가슴 한구석을 찌르는 게 있었어요. 좋아. 정우진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흘 후 중요한 이사회가 있다. 그때까지 내 말이 진짜인지 지켜보겠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김상무가 황급히 그 뒤를 따랐죠. 남겨진 태식과 민호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쏟아졌어요.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기도 했습니다. 태식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한결같이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이 아들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하다니.
하지만 태식은 아들을 탓할 수 없었어요. 민호는 그저 자신에게 보이는 것을 말했을 뿐이니까요.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은 그 광경을 힐끗 쳐다보다 지나갔습니다. 누구 하나 멈춰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화려한 병원 로비 한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서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최고층 이사장실. 정우진은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래 수많은 건물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정우진은 그 풍경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사흘 후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재단 운영 방침. 이번 결정이 성사되면 병원은 새로운 투자를 받아 대규모 확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투자였죠. 정우진이 20년간 준비해온 프로젝트였어요. 정우진은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아까 그 아이의 목소리가 또다시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정우진은 이를 악물었어요. 미친 소리야. 고작 8살짜리 꼬마가 뭘 알겠어?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상무가 꼼꼼하게 검토한 계약서였어요. 15년간 자신의 오른팔이 되어온 김상무의 능력을 정우진은 누구보다 신뢰했습니다. 이사장님, 차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문 앞에 서 있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괜찮네. 나가봐. 정우진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비서가 물러나고 이사장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죠. 정우진은 서류를 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그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위압감에 눌리지 않고 자신을 똑바로 올려다보던 그 눈빛.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안 웃어요. 무의식적으로 정우진의 시선이 책상 위 액자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김상무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년 병원 창립 기념일에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김상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우진은 사진을 집어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봐왔던 얼굴. 하지만 오늘따라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입은 웃고 있는데 정우진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꼬마 한마디에 흔들리다니. 정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세수라도 하고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죠. 시원한 물줄기가 피부를 적시자 조금은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정우진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는 순간 그의 동작이 멈췄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 60대 중반의 나이답게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주름 사이에서 뭔가 낯선 것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불안. 정우진은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우연이야. 정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지울 수 없는 혼란과 불안이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정우진. 그는 문득 깨달았어요. 사흘 후 이사회까지 자신은 단 한순간도 편하게 잠들지 못할 거라는 것을요. 사흘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본관 최고층 대회의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15명의 이사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화상으로 연결된 외부 이사들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재단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중대한 결정이 내려질 터였으니까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상석을 바라보고 있었죠. 상석에는 정우진 이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평소에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대신 어딘가 심란해 보이는 기색이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어요.
이사장님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 사흘 전 로비에서 있었던 일 때문인가? 바로 그때 정우진의 옆자리에서 김상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어요. 존경하는 이사님들. 김상무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병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투자 유치가 성사되면 우리 병원은 이 지역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김상무는 태블릿을 들어 숫자들을 보여주었어요. 투자 규모는 500억 원입니다. 신관 건립, 최신 장비 도입, 우수 인력 영입까지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가 봐도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사장님께서 최종 승인을 해주시면. 김상무가 정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명만 하면 되는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정우진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펜을 든 손에 힘을 주려 했죠.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그 맑은 목소리가 다시 귓가를 스쳤어요. 정우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사장님? 김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의 눈에는 조급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고개를 들어 김상무를 바라보았어요. 15년을 함께 일해온 사람. 누구보다 믿고 의지해온 오른팔. 그런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상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은. 정우진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이사장님 무슨. 이 안건은 보류하겠네.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보류요? 이사장님,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 이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투자건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준비해 왔는지 아십니까? 다른 이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겁니까?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 건 아닙니까? 김상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정우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사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가득했어요. 지금 전국의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을 보류하시면 병원의 신용은 땅에 떨어집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김상무의 손이 정우진의 팔을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정우진의 양복 소매에 주름이 잡힐 정도였죠. 하지만 정우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네. 정우진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모든 조항을, 모든 수치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시 확인하란 말이야. 그 말에 회의실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이사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사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상무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우진은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한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비서들에 둘러싸여 회의실을 빠져나갔죠. 그의 뒤에서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의 소음이 멀어져 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남겨진 이사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사장님이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사흘 전 로비에서 아이가 뭐라고 했다던데? 설마 그의 말 때문에 500억짜리 투자를 날리시는 건 아니겠지? 이사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김상무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는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무님,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김상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김상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사장님을 다시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김상무가 회의실을 나서자 이사들은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상무님 반응이 맞아. 왜 저렇게 당황하시는 거지? 혹시 투자건에 뭔가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닐까? 그 말에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한편 이사장실로 돌아온 정우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묻었습니다. 방금 전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정말로 그 중요한 투자를 보류시켰다는 사실이요. 내가 미친 게 틀림없어. 정우진은 손으로 이마를 감싸며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합리적 판단만으로 살아온 자신이 8살짜리 꼬마의 말 한마디에 500억 원짜리 투자를 날려버리다니. 이건 미친 짓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펜을 든 손이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을 막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이사장실 문이 세차게 열리며 비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비서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게 분명했죠. 무슨 일이야? 정우진이 눈을 들었습니다. 방금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병원 관련 익명 게시판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사장 판단력 상실? 정신 차려라, 정우진. 8살 꼬마 말에 놀아나는 이사장. 정우진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이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분명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꼬마의 말 때문이라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류를 다시 검토하겠다고만 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누군가 일부러 이 소문을 퍼뜨린 거였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문득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정우진의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할 때마다 새로운 조롱이 튀어나왔어요. 노망 났나? 은퇴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신 감정 받아봐라. 70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우진은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았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그 아이가 있을 겁니다.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제2장 제3챕터. 그날 저녁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정우진이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켜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속보입니다. 시내 대형 재단병원 이사장이 중요한 투자 결정을 갑자기 보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최근 병원 로비에서 만난 어린아이의 말에 영향을 받아 판단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건물 사진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흘러갔어요. 합리적 경영 의문. 이사회 내부 갈등 고조. 정우진의 손에서 리모컨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외부 이사들, 주요 후원자들, 그리고 언론사들. 밤새 수십 통의 전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평생을 합리와 논리만 믿고 살아온 자신이 졸지에 미신에 빠진 노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전국에 방송되어서요. 정우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은 더 끔찍했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에 자신의 이름이 대서특필되어 있었어요. 정우진 이사장, 경영 능력 논란. 재단 이사회 비상 소집. 기사 아래에는 병원 앞에서 찍힌 자신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초조해 보이게 교묘히 편집된 사진이었죠. 정우진은 신문을 구겨버렸어요. 바로 그때 비서에게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사장님, 이사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무슨 안건으로? 그게.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사장님 직무 정지에 관한 안건이라고 합니다. 정우진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직무 정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병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정신 나간 노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요. 정우진은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아침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그 아이가 있을 겁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아이가 단순한 미신쟁이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뿐이라는 거요. 그 아이의 말이 진짜였다는 걸 밝혀내야만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양복 재킷을 벗어 던지며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 아이, 태식 씨 아들 주소 확인했나? 네, 이사장님. 시 외곽 임대 아파트입니다. 차를 준비해줘. 지금 당장. 네, 지금이요? 비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사장님, 기자들이 병원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뒷문으로 나가면 되네. 정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는 전용차 말고 일반 승용차로 준비해줘. 눈에 띄지 않게. 비서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 뒤 정우진은 병원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평소 타던 전용차 대신 직원용 일반 승용차였어요. 비서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점점 외진 곳으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번듯한 건물들 대신 낡은 아파트들이, 넓은 도로 대신 좁은 골목길이 나타났죠. 3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춘 곳은 시 외곽의 노후 임대 아파트 단지 입구였습니다. 정우진은 차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았어요. 7층짜리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제 난간, 곳곳에 금이 간 시멘트 계단. 정우진은 평생 이런 곳에 발을 들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먼저 올라가서 확인하고 올까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내가 직접 가겠네. 정우진은 단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 해당 동을 찾았어요. 3층. 엘리베이터는 고장 나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계단은 생각보다 가파랐습니다. 몇 계단 오르지 않았는데도 숨이 차올랐어요. 70평생 이렇게 가파른 계단을 걸어 올라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이마에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헐떡이며 3층에 도착했을 때 정우진의 눈앞에 초록색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302호. 정우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문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문틈으로 태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태식이 정우진의 얼굴을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퍽! 컵이 깨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장님. 태식이 벌떡 문을 열며 뒤로 물러났어요. 그의 얼굴은 공포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흘 전 일이 아직도 생생한 게 분명했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병원 근처에도 안 갈게요. 태식은 허둥지둥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태식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식 씨,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태식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우진은 태식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자네를 쫓아낸 것도, 아이의 귀한 말을 무시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태식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손을 잡고 사과를 하다니 꿈인가 싶었죠. 제발 나를 좀 도와주게. 정우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호를 만나게 해주게. 제발.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뒤쪽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우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 안쪽에서 민호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은 8살 아이. 그 맑은 눈동자가 정우진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이웃들이 다 들어요. 태식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낡은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누추한 곳이라. 괜찮네. 정우진이 문지방을 넘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천장이 생각보다 낮았거든요. 20평 남짓한 작은 아파트. 거실 겸 주방에는 낡은 소파 하나와 작은 식탁이 전부였어요.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바닥 장판에는 오래된 얼룩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었어요. 창가에는 민호가 키운 듯한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홍색 꽃이 소복하게 피어 있었죠. 앉으시죠. 민호가 식탁 앞 의자를 가리켰어요. 정우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식탁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여 있었어요. 태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전자를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민호는 정우진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맑은 눈동자로 정우진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진은 숨을 죽인 채 아이의 시선을 견뎠어요. 그 눈동자가 자신의 얼굴 위를 훑을 때마다 마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응. 사흘 전보다 얼굴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정우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생겼어요. 밤에 잠을 못 주무셨죠? 그렇네. 정우진이 인정했어요. 지난 사흘 밤 동안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민호가 정우진의 미간을 가리켰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졌어요. 걱정이 많으시구나. 정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8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지금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제 말을 들었다가 더 힘들어지셨죠? 사람들이 아저씨를 이상하게 봐서 마음이 아프시죠? 정우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요, 아저씨. 민호가 정우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 말은 진짜예요.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나도. 이제는 믿네. 정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네를 찾아온 거야. 민호야, 나를 도와다오. 정우진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병원을 나오기 전 비서에게 챙겨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봉투에서 사진 6장이 쏟아져 나왔어요. 병원 주요 간부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정우진은 그 사진들을 식탁 위에 하나하나 펼쳐 놓았어요. 부엌에서 물을 끓이던 태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구석에 섰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죠. 민호야. 정우진이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자네가 사흘 전에 말했지.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중에 나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방 안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벽에 걸린 낡은 시계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민호는 식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정우진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폈습니다. 아저씨 얼굴에요. 민호가 정우진의 미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검은 줄이 보여요. 이건 누군가가 아저씨 마음을 계속 아프게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저씨가 가장 믿고 아끼는 사람이 몰래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저씨를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정우진은 마른 침을 삼켰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 사진들을 가리켰어요. 민호야, 이 중에 그 사람이 있느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진, 재무이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민호는 잠시 그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 아저씨는 아니에요. 눈빛이 정직해요. 돈 계산은 잘하는데
나쁜 마음은 없어요. 두 번째 사진. 의료진 출신 이사였습니다. 60대 초반의 진지한 표정이었죠. 이 아저씨도 아니에요. 표정이 너무 딱딱해서 무섭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착한 사람이에요. 환자들 생각 많이 해요. 세 번째 사진. 홍보실장이었어요. 40대 후반의 사교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입이 가벼워요. 비밀을 잘 못 지켜요. 근데 일부러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민호의 작은 손가락이 사진들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우진은 숨을 죽인 채 아이의 손끝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사진. 마지막 사진에서 민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정우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가리킨 사진. 김상무. 15년 넘게 자신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일해온 사람. 친아들처럼 믿고 모든 비즈니스를 공유했던 사람. 정우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야. 정우진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김상무는 내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야.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민호는 흔들림 없이 사진을 짚었습니다. 아저씨, 이 사람 눈썹 좀 보세요. 민호가 사진 속 김상무의 눈썹을 가리켰어요. 눈썹 끝이 아래로 처져 있죠? 이런 눈썹을 가진 사람은 겉으로는 착한 척하는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해요. 정우진은 사진을 들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봐왔던 김상무의 얼굴. 하지만 눈썹 모양까지 유심히 본 적은 없었어요. 민호의 말대로 김상무의 눈썹 끝은 미묘하게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보세요. 민호가 말을 이었어요. 입술이 얇고 꽉 다물어져 있잖아요. 이런 입술을 가진 사람은 속에 비밀이 많아요. 절대 밖으로 안 드러내요. 정우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저씨 얼굴에 검은 줄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아저씨예요.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 사람이 아저씨를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사흘 전에 저를 이상하게 보라고 만든 것도 이 사람이에요. 정우진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김상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항상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던 모습. 이사장님 하며 자신을 따르던 목소리. 15년간 단 한 번도 자신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던 사람. 그런데 문득 최근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사회에서 유독 투자를 서두르던 김상무. 결정을 보류하자 하얗게 질렸던 그의 얼굴. 그리고 인터넷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도 이사회 직후였어요. 누가 그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이사회에 있었고 로비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있던 사람. 정우진의 심장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어요. 그럴 수가 있나?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 정우진의 차가운 손을 맞잡았어요. 민호였습니다. 아저씨, 슬퍼하지 마세요. 민호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나쁜 사람은 언젠가 다 들통나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정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지금 소리 지르면 그 아저씨가 도망가요. 증거도 다 없애버리고요. 민호가 정우진의 손을 꼭 쥐었어요. 자는 척을 해야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눈치 못 챈 척이요. 정우진은 민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8살짜리 꼬마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민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걸 딱 잡는 거예요. 그때 혼내주는 거예요. 정우진은 민호의 말을 곱씹었어요. 그렇다. 지금 당장 김상무를 추궁하면 안 된다. 증거가 없으니까. 오히려 모르는 척하면서 그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슬픔이 서서히 가라앉고
그 자리를 차가운 분노가 채워갔어요. 김상무. 15년을 믿었던 그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면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정우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까까지의 절망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정우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다.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줬구나. 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이제부터 조심하세요. 그 아저씨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해요.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구석에 서 있던 태식을 돌아보았습니다. 태식 씨. 네, 이사장님. 태식이 허둥지둥 다가왔어요. 자네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네. 정우진의 눈빛이 진지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겠나? 태식은 잠시 멈칫했어요. 자신을 하루아침에 쫓아냈던 병원, 그 병원 이사장의 부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정우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고맙네, 태식 씨. 정우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자네는 10년 넘게 병원에서 시설 관리를 했지. 그러니까 병원 구석구석을 가장 잘 알 거야. 네, 그렇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로 가는지, 누가 누굴 만나는지, 어떤 차가 어느 시간에 주차장에 들어오는지. 정우진이 말을 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자네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거야. 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저한테 김상무를 지켜봐 주게. 정우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퇴근 후에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게 말이야. 태식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김상무는 이사장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었어요. 들키면 어떻게 될지 뻔했죠. 하지만 이사장님, 자네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네. 정우진의 눈빛이 진지하게 가라앉았어요. 병원 사람들은 못 믿어. 누가 김상무 편인지 모르니까. 하지만 자네는 다르지. 자네만이 내 편이야. 태식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빠, 옳은 일을 하면 하늘이 도와줘요.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태식의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솟아올랐습니다. 1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인정받은 적이 없었어요. 항상 그림자처럼 조용히 일했죠. 그런데 지금 이사장이 자신을 믿고 중요한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태식이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를 믿어주십시오. 정우진은 태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네. 하지만 조심하게. 절대 들키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정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작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았지만 따뜻한 이곳. 자신의 화려한 저택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죠.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네. 정우진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따라왔어요. 아저씨. 응? 기억하세요. 그 나쁜 아저씨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해요. 민호가 정우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오히려 더 믿는 척해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방심해요. 정우진은 감탄했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알겠다, 민호야. 정우진이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꼭 그렇게 하마. 정우진은 아파트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비서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가세. 정우진이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병원으로요? 아니, 집으로.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낡은 아파트 단지가 멀어져 갔습니다. 정우진은 뒷좌석에서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서 계획이 빠르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김상무 앞에서 연기를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척, 오히려 더 믿는 척을요. 그리고 태식이 증거를 찾는 동안 자신은 김상무를 방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우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15년을 함께 일했으니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 김상무는 언제나 더 높은 자리를 원했어요. 정우진은 그걸 야심이라고 생각했고 긍정적으로 봤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건 야심이 아니라 탐욕이었다는 것을요. 이사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후 이사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무정지 안건이. 참석하겠네. 정우진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 김상무에게 전화를 걸어주게. 지금이요? 그래. 지금 당장. 비서가 휴대전화를 꺼내 김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이사장님, 김상무님 바꿔드립니다. 정우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무. 전화 너머로 김상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이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오후 이사회 말이야. 정우진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시작했어요. 목소리에 힘을 빼고 약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투자건 말이야.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이사장님? 자네 말이 맞았어.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요즘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 정우진은 일부러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 이사회에서 내가 직접 사과하겠네. 그리고 투자건은 자네 뜻대로 진행하게. 정말이십니까? 김상무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그래. 역시 자네밖에 없어. 자네가 나를 지켜줘야 해. 이사장님. 김상무의 목소리가 감격한 듯 떨렸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사장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비서가 백미러로 정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투자를 진행하시는 겁니까? 아니. 정우진이 차갑게 웃었어요. 미끼를 던진 거야. 김상무가 원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 미끼요? 그래. 이제 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볼 거야. 정우진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상무는 모를 겁니다. 자신이 이미 들킨 줄은요. 차는 도심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정우진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죠. 그날 오후 2시 병원 최고층 대회의실에 이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위기는 사흘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차가운 적대감이 회의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은 하나같이 날카로웠어요. 정우진을 향한 불신이 역력했죠. 이사장님이 오시는군. 누군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우진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도 느릿느릿했어요. 눈빛은 흐릿하게 풀려 있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노인 같았어요. 이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저게 정말 이사장님 맞아?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이시는데. 정우진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상석에 앉았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 모습이었죠. 김상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아, 상무. 정우진이 힘없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미안하네. 요즘 몸이 영 말을 안 들어서. 김상무가 정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고 힘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김상무의 눈에 알 수 없는 빛이 스쳤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죠. 역시 노망이 난 게 분명해. 김상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한 이사가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저희는 오늘 이사장님의 직무정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직무정지. 정우진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내가 그럴 만했지.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사흘 전 이사회에서 이사장님께서 합리적 이유 없이 중요한 투자를 보류하셨습니다. 이는 병원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미안하네.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요즘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그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니 모든 게 두렵더군.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봐. 이사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바로 그때 김상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김상무가 회의실을 둘러보았어요. 이사장님께서 지금 많이 힘드신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사장님을 믿습니다. 이사들이 김상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20년간 이 병원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그 모든 공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김상무의 목소리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했어요. 제안합니다. 이사장님께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 이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상무님, 병원의 신뢰가. 제가 돕겠습니다. 김상무가 말을 잘랐어요. 앞으로 중요한 결정은 제가 이사장님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거죠. 정우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상무, 이사장님. 김상무가 정우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옆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우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고맙네, 상무. 역시 자네밖에 없어.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김상무의 제안은 합리적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김상무는 15년간 이사장의 오른팔로 일해온 사람이었죠. 투표로 결정하시죠. 한 이사가 제안했습니다. 이사장님께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되 김상무님이 공동으로 업무를 검토하는 조건으로요. 표결이 진행되었어요. 15명의 이사 중 11명이 찬성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어요. 정우진 이사장님은 계속 직무를 수행하시되 중요한 건은 김상무님과 공동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진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김상무는 정우진을 부축해 이사장실로 모셨습니다. 이사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김상무가 정우진을 소파에 앉혔어요. 이사장님 괜찮으십니까? 고맙네, 상무. 정우진이 김상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자리에서 쫓겨날 뻔했어. 김상무는 감격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이사장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이사장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는 순간 김상무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공동 검토라는 명목으로 모든 권한이 내게 넘어왔다. 김상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상무. 정우진이 김상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앞으로 자네를 전적으로 믿겠네. 중요한 결정은 자네가 알아서 해주게. 김상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그래. 나는 이제 지쳤어. 정우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가 나를 대신해서 병원을 이끌어주게. 김상무는 감격의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완벽해.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사장님, 제가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김상무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진은 김상무를 바라보았어요. 그 공손한 태도, 감격한 표정, 모든 것이 완벽한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우진도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힘없는 노인의 모습, 흐릿한 눈빛, 떨리는 손,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죠. 고맙네, 상무. 자네만 믿겠네. 정우진이 김상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각자 전혀 다른 생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상무가 이사장실을 나가자 정우진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까지의 힘없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어깨가 꼿꼿이 펴졌고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연기는 시작됐다. 정우진이 차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자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겠다. 김상무. 창밖으로 도시의 저녁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빌딩 숲 사이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정우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병원 지하 주차장 김상무는 자신의 검은 승용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최 사장이었어요. 김상무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무님, 어떻게 됐습니까? 전화 너머로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투자건 진행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상무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늘 이사회에서 제가 공동 결정권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사장 승인 없이도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번 주 안에 계약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상무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어요. 약속하신 금액 잊지 않으셨죠? 물론입니다. 계약 성사되는 즉시 상무님 계좌로.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상무는 몰랐어요. 주차장 어둠 속 멀찍이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숨어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태식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기둥 뒤에 숨어 있었어요.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고 화면에는 김상무의 모습이 찍히고 있었습니다. 태식의 손이 떨렸지만 셔터는 정확하게 눌렀어요. 클릭, 클릭, 클릭. 소리 없이 사진이 찍혔습니다. 김상무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태식은 기둥 뒤에서 나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작됐다. 태식이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정우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상무, 누군가와 통화 후 외출. 뒤따릅니다. 김상무의 검은 승용차가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태식은 주차장 구석에 세워둔 낡은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10년 넘게 병원에 출퇴근하며 타던 오토바이였죠. 헬멧을 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울려 퍼졌어요. 태식은 김상무의 차가 멀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뒤를 따랐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으면 들키고 너무 멀어지면 놓칠 수 있었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했죠. 10년간 병원에서 시설 관리를 하며 익힌 감각이 빛을 발했습니다. 어떤 차가 어느 시간에 들어오는지, 어느 방향으로 빠져나가는지 주차장 구석구석을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었으니까요. 김상무의 차는 병원을 나와 강남 쪽으로 향했어요.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태식은 두어 대 뒤에서 멈췄습니다. 헬멧을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어요. 차들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태식은 김상무의 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들키면 어떻게 될까? 김상무는 이사장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이미 병원에서 쫓겨난 몸이고요.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옳은 일을 하면 하늘이 도와줘요. 아들의 맑은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어요. 태식은 이를 악물고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김상무의 차가 강남 한복판 어느 골목으로 빠져들었어요. 태식은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뒤를 따랐죠.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고급 음식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김상무의 차가 한 일식집 앞에 멈췄습니다. 태식은 재빨리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어요. 김상무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살폈어요. 마치 누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태식은 숨을 죽였습니다. 김상무는 일식집 정문이 아니라 옆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뒷문으로 들어가는구나. 태식은 골목 입구까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김상무는 일식집 뒷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고 그가 안으로 들어갔죠. 태식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10년간 병원 구석구석을 다니며 배관과 전기를 점검하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 구조를 보는 눈이 있었죠. 일식집 뒷문 옆으로 작은 창문이 보였습니다.
아마 주방 창문일 거예요. 태식은 골목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쓰레기통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지만 개의치 않았죠. 주방 창문 아래까지 다가갔습니다. 창문은 약간 열려 있었어요. 환기를 위해서였겠죠. 태식은 창틀에 손을 걸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방 너머로 복도가 보였어요. 그리고 복도 끝에 방문이 하나 있었죠. 그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은 귀를 기울였어요. 상무님 오셨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최 사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김상무의 목소리였어요. 태식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투자권은 확실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사회에서 제가 공동 결정권을 얻었습니다. 김상무의 목소리가 자신만만했어요. 이 사장은 이제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모든 결정을 제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가 투자하면? 네. 병원 신관 건립 사업을 최 사장님 회사가 맡게 됩니다. 500억짜리 계약이죠. 태식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김상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계약금의 10%를 제 개인 계좌로. 물론입니다. 50억 약속대로 드리겠습니다. 태식은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어요. 창문 너머로 복도가 보였고 그 끝에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김상무와 정장 입은 남자가 악수하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소리 없이 셔터를 눌렀어요. 그럼 내일 서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상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사장님께서 검토하시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태식의 발이 쓰레기통에 걸렸어요. 쓰레기통이 넘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뭐야? 주방에서 요리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누구야? 태식은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주방 문이 열리고 요리사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이상하네. 분명 소리가 났는데. 태식은 쓰레기통 뒤에 쪼그려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요리사가 골목을 잠시 살피더니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재빨리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태식은 전봇대 뒤로 돌아와 숨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일식집 뒷문이 열리고 김상무가 나왔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피고 차에 올라탔어요. 태식은 휴대전화를 들고 김상무의 얼굴을 확대해서 찍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태식은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으니까요. 그는 휴대전화를 열어 찍어둔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김상무와 정장 입은 남자가 악수하는 사진, 일식집 뒷문으로 들어가는 김상무의 사진, 그리고 녹음된 대화까지.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정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사장님, 태식 씨, 어떻게 됐나? 정우진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태식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상무가 어떤 사장과 만났습니다. 500억짜리 계약에 대해 얘기하고 50억을 자기 계좌로 받기로 했습니다. 정말인가? 네. 사진도 찍었고 대화도 녹음했습니다. 정우진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생했네, 태식 씨. 지금 어디 있나? 강남입니다. 곧바로 내 집으로 오게. 주소를 문자로 보내겠네. 알겠습니다, 이 사장님. 전화가 끊어졌어요. 태식은 오토바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헬멧을 쓰고 시동을 걸었어요. 오늘 밤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1시간 후 정우진의 저택. 강남 한복판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2층 양옥집이었어요. 태식은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 들어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곧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정우진이 직접 나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오게. 태식은 정우진을 따라 응접실로 들어갔어요. 넓은 거실,
고급스러운 가구들, 벽에 걸린 그림들. 모든 것이 태식이 사는 세상과는 다른 곳이었죠. 앉게. 정우진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태식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어요. 사진을 보여주게. 태식은 휴대전화를 꺼내 정우진에게 건넸습니다. 정우진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어요. 김상무와 최 사장이 악수하는 사진, 일식집 뒷문으로 들어가는 김상무의 사진, 그리고 녹음 파일. 정우진은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계약금의 10%를 제 개인 계좌로 50억 약속대로 드리겠습니다. 김상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정우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배임. 김상무는 병원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계약을 진행하려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최 사장은 누구인가? 제가 알아봤습니다. 태식이 대답했어요. 최 사장은 건설업자입니다. 그런데 평판이 안 좋습니다. 부실 시공으로 여러 번 고발당한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정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김상무는 50억을 받기 위해 부실업체와 손을 잡으려 했던 겁니다. 병원 신관이 부실하게 지어지면 환자들이 위험해질 텐데도요. 이 악질 같은. 정우진이 이를 갈았습니다. 잘했네, 태식 씨. 자네가 아니었으면 끝까지 속을 뻔했어. 정우진은 태식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 마지막 단계요? 내일 이사회를 소집하겠네. 정우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김상무의 가면을 벗기는 거야. 모든 이사들 앞에서.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병원 최고층 대회의실.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를 받은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또 무슨 일이래? 어제 겨우 정리됐는데. 이사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김상무도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어젯밤 최 사장과의 만남은 완벽했어요. 이제 계약만 체결하면 50억이 자신의 손에 들어옵니다. 이 사장은 이제 내 손바닥 아니야. 김상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진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걸음걸이가 비틀거렸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비서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것 같았죠. 이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한 이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네. 그저 어젯밤에 잠을 설쳐서. 정우진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김상무가 재빨리 다가가 정우진을 부축했습니다. 이 사장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고맙네, 상무. 정우진은 김상무의 도움을 받아 상석에 앉았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 모습이었죠. 이사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안건입니까? 한 이사가 물었어요. 정우진은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미안하네. 네, 내가 나이를 먹으니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제 상무가 말한 투자건,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 이사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이 사장님, 한 이사가 참을성 있게 말했어요. 어제 결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상무님께서 공동으로 검토하시기로요. 그래, 알아. 알지만. 정우진이 이 말을 짚었습니다. 사흘 전에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나서.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아니, 이 사장님, 또 그 아이 얘기입니까? 이 사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상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완벽해. 이 사장은 완전히 신용을 잃었어. 그때였습니다. 쿵. 회의실 문이 세차게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어요. 문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중년의 남자.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소년이 서 있었죠.
단정한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8살 아이. 맑은 눈동자가 회의실 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민호였어요. 저게 누구야? 한 이사가 놀라서 물었어요. 경비는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지?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상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 시설관리 직원. 왜 여기 있는 거야? 내가 부른 사람들이네. 정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까까지 비틀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깨가 꼿꼿이 펴졌고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목소리도 힘차게 변했죠. 이사장님? 이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정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까지 몸이 안 좋으셨잖아요. 연기였네. 정우진이 차갑게 웃었어요. 지난 이틀 동안 내가 보여준 모든 것이 연기였어.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상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연기요? 그래. 자네를 속이기 위해서 말이야, 김상무. 정우진의 시선이 김상무에게 꽂혔습니다. 태식과 민호가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수십 명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민호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민호는 김상무의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김상무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정우진이 이사들을 향해 말했어요. 사흘 전 이 아이가 내게 경고했었네.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이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나는 처음에 믿지 않았어. 어떻게 8살짜리 아이의 말을 믿겠나? 정우진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말은 진실이었네. 내 곁에 있는 사람 중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있었어. 이사장님, 무슨 말씀을? 한 이사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민호야. 정우진이 아이를 불렀어요. 이 사람 얼굴을 보거라. 민호는 김상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김상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민호가 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아저씨 얼굴을 보세요. 이사들이 김상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썹 끝이 파르르 떨리는 거 보이세요? 민호가 김상무의 눈썹을 가리켰어요. 정말로 김상무의 눈썹 끝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주 큰 거짓말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김상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 헛소리를 믿으시는 겁니까? 하지만 정우진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증거가 있네, 상무. 정우진이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회의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화면에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강남의 어느 골목, 일식집 뒷문 앞. 김상무가 정장 입은 남자와 악수하는 사진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한 이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젯밤 김상무가 만난 사람은 최 사장이라는 건설업자네. 정우진이 설명했어요. 부실 시공으로 여러 번 고발당한 사람이지.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들어보게. 정우진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계약금의 10%를 제 개인 계좌로 50억 약속대로 드리겠습니다. 김상무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이 폭발했어요. 배임이야. 상무가 리베이트를 받으려 했다고? 이게 사실이야? 이사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상무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김상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을. 오해? 정우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자네 목소리가 이렇게 선명한데 무슨 오해가 있겠나? 정우진은 한 걸음 한 걸음 김상무에게 다가갔어요. 15년이야, 상무. 내가 자네를 믿은 시간이 말이야.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자네를 아들처럼 생각했어. 모든 걸 함께 나눴지. 이사장님. 그런데 자네는 뭘 했나? 정우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내 등에 칼을 꽂았어. 병원에 돈을 훔치려 했고
부실업체와 손을 잡아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려 했지. 김상무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더 있네. 정우진이 다시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인터넷 게시글이 떠올랐어요. 이사장 판단력 상실. 8살 꼬마 말에 놀아나는 정우진. 이 글들을 누가 퍼뜨렸을까? 정우진이 물었어요. 이사회에 있었고 로비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있던 사람. 그게 누구였을까? 김상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자네였지, 상무. 정우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나를 미친 노인으로 만들어서 권한을 빼앗으려 했어. 그리고 병원을 자네 마음대로 주무르려 했지. 회의실은 숙연해졌습니다. 이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김상무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의 눈물이었죠. 여러분, 정우진이 이사들을 향해 말했어요. 오늘 나는 김상무를 즉시 해임할 것을 제안하네. 찬성합니다. 한 이사가 즉시 손을 들었어요. 저도 찬성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김상무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김상무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수갑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김상무가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어요. 문이 닫히고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사장님 정말 이틀 동안 연기를 하신 겁니까? 그렇네.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어. 그럼 건강은 괜찮으신 겁니까? 물론이네. 나는 아직 멀쩡해. 정우진이 웃었어요. 이사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우진이 민호와 태식을 가리켰어요. 오늘 병원을 구한 건 내가 아니네. 이 아이와 이 사람이 구한 거야. 이사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민호는 배시시 웃었고 태식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진은 태식에게 다가갔어요. 태식 씨. 네, 이사장님. 나는 오늘부로 자네를 시설관리팀장으로 복직시키겠네. 태식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사장님, 팀장이라니요. 자네가 아니었으면 김상무의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거야. 정우진이 태식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자네의 공로를 절대 잊지 않겠네. 태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1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지만 한 번도 이렇게 인정받은 적이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정우진은 민호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호야, 이리 와보렴. 민호가 정우진에게 다가갔어요. 정우진은 민호를 무릎에 앉히며 이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이 아이를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아이의 재능을 키우고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 말이야. 정우진이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가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게 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네. 민호는 정우진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맑은 눈동자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정우진은 민호를 꼭 안아주었어요. 창문 너머로 오후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정우진과 민호, 그리고 태식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어요. 기나긴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맑은 하늘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 로비는 사흘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태식은 새 제복을 입고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시설관리팀장이라고 쓰인 명찰이 빛나고 있었어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태식은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누군가 태식을 불렀어요. 태식 씨, 아니, 팀장님. 돌아보니 시설관리팀 김 과장이었습니다. 며칠 전 태식의 명찰을 뜯어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팀장님,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 과장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태식은 잠시 김 과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일이 떠올랐어요. 명찰이 떨어져 나가던 그 순간의 아픔이요. 하지만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 지나간 일이에요. 김 과장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태식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향했습니다. 이사장이 부른 거였어요. 이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우진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이사장님? 어서 오게, 태식 씨. 정우진이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어요. 앉게.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지. 비서가 따뜻한 차를 2잔 내려놓고 물러갔습니다. 정우진은 태식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팀장 업무는 어떤가? 적응이 되나? 네, 이사장님. 아직 낯설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네. 정우진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자네가 없었으면 나는 끝까지 속았을 거야. 아닙니다, 이사장님. 제가 한 건 별것 아닙니다. 아니야. 정우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는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모았어. 들키면 어떻게 될지 뻔한데도 말이야. 정우진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자네 가족을 위한 거야. 이사장님, 이건. 태식이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어요. 밖에. 자네가 받아야 할 몫이네. 정우진이 봉투를 태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태식은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너무 많습니다. 자네 아들 민호 말이야. 정우진이 말을 이었어요. 저 아이는 특별한 재능이 있네. 그 재능을 키워줘야 해. 이사장님, 내가 약속했잖나. 민호를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겠다고. 정우진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다음 주에 재단 설립식이 있네. 자네와 민호도 꼭 참석해주게. 태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정말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고마운 건 나야. 정우진이 태식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자네가 내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 일주일 후 병원 대강당에서 희망 장학재단 설립식이 열렸습니다.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병원 직원들,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지역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정우진이 서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민호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서 있었죠.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정우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며칠 전 이 병원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정우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가장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밝혀낸 건 바로 이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정우진이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8살짜리 아이가 어른들도 보지 못한 진실을 봤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놀라운 능력으로요. 강당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나이나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정우진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어요. 맑은 마음과 정직한 눈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당의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희망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정우진이 선언했어요. 이 재단은 민호처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아이들을 돕게 될 것입니다. 무대 뒤에서 현판이 나왔습니다. 희망 장학재단이라고 쓰인 금색 글씨가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재단에 100억 원을 기부합니다.
강당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그리고 이 재단은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우진이 민호를 바라보았어요.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우고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우진은 무릎을 꿇고 민호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민호야, 네 아저씨, 너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민호의 맑은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아저씨처럼 나쁜 사람들을 혼내는 것보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당이 숙연해졌습니다. 사람 얼굴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아픔을 덜어주고 싶어요. 정우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 정우진이 민호를 꼭 안아주었어요. 꼭 그런 사람이 되거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민호는 정우진의 품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맑은 웃음이 강당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어요. 무대 아래에서 태식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10년 nen게 묵묵히 일하며 살아온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태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민호한테 물려준 재능이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 잘하고 있죠?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무대 위의 정우진과 민호를 따스하게 감싸 안았어요. 세월은 화살처럼 흘러갔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병원 최고층 이사장실, 통유리 창 너머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빌딩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70대 중반을 바라보는 정우진 이사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백발이 더 희끗해졌고 주름도 더 깊어졌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10년 전과 다름없이 맑고 깊었습니다. 정우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어요.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진이 뒤를 돌아보았어요. 들어오게. 이사장실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검은 머리카락, 깔끔한 정장 차림, 당당한 어깨와 곧은 자세.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그 맑은 눈동자였어요.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깊고 맑은 눈. 18살이 된 민호였습니다. 이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목소리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맑고 가느다란 목소리 대신 깊고 안정감 있는 청년의 목소리였죠. 정우진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민호야, 어서 오게. 정우진이 손짓했습니다. 민호가 성큼 걸어와 정우진 곁에 섰어요. 정우진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성장한 민호는 지금 최고의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방학 되면 병원을 찾아와 재단 일을 도왔어요. 이제 민호는 정우진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졸업하면 정식으로 재단에 합류해 정우진의 곁에서 일할 계획이었습니다. 학교는 잘 다니고 있나? 네, 이번 학기 성적도 잘 나왔어요. 잘했구나. 정우진이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고? 아버지는 잘 지내세요. 작년에 정년 퇴직하셔서 지금은 형이랑 살면서 손주들 돌보시느라 바쁘시대요. 그래, 잘 됐구나. 정우진은 민호와 함께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오후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호야. 네, 이사장님. 10년 전 그날 기억나느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어떻게 있겠어요? 정우진은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로비에서 처음 만난 8살 꼬마.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그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날 내 말을 듣지 않았다면 정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끝까지 속았을 거야.
김상무에게 모든 걸 빼앗겼을 거고. 하지만 아저씨는 제 말을 믿어주셨잖아요. 민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엔 안 믿으셨지만 결국 믿어주셨어요. 정우진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참 어리석었지. 8살짜리 아이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으니까. 정우진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민호야, 지금 내 얼굴은 어떠니? 네. 10년 전처럼 내 얼굴을 한번 봐주겠나? 민호는 정우진의 주름진 얼굴을 천천히 살폈어요. 70대 중반의 나이답게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백발도 성성했고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10년 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사장님, 민호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10년 전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응? 얼굴은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만드는 거라고요. 민호가 정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사장님은 지난 10년 동안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재단을 통해 수천 명의 아이들을 도우셨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정우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래서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사장님 얼굴은 이제 할아버지 같아요. 따뜻하고 자상한 할아버지요. 정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민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우진이 몸을 떼며 물었어요. 민호야,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요. 민호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렸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으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이사장님께서 만드신 재단처럼요. 민호가 정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정우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8살 때도 그랬지만 18살이 된 지금도 민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 정우진이 민호의 손을 꼭 쥐었어요. 꼭 그런 사람이 되거라. 내가 남은 시간 동안 너를 도와주마. 이사장님,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 배웠어요. 10년 동안 이사장님을 보면서요. 뭘 배웠는데?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을 읽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요. 민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사람을 읽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정우진은 민호를 바라보았어요. 이사장님은 김상무를 용서하셨잖아요. 민호의 말에 정우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김상무. 15년을 함께 일하고 자신을 배신했던 그 사람. 그래. 정우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서했지. 쉽지 않았지만 김상무는 감옥에서 3년을 복역했습니다. 출소 후 정우진을 찾아왔었어요.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죠. 정우진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병원의 행정직을 소개해줬어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 거였죠. 왜 용서하셨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복수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정우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너 때문이야, 민호야. 저요? 그래. 10년 전 내가 했던 말 기억나니? 정우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나쁜 사람을 혼내는 것보다 마음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잖아.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바꿨어. 정우진이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김상무도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던 거야.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안에는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어. 그래서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 그리고 그게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들었어. 정우진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복수는 나를 더 괴롭게 만들었을 거야. 하지만 용서는 나를 편하게 해줬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잘 생각했다. 정우진이 민호를 바라보았어요. 사람을 읽는 능력은 칼과 같아. 나쁜 사람을 벌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데 쓸 수도 있지. 네. 너는 그 능력을 치유하는 데 쓰거라.
정우진이 민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게 진짜 지혜야.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 관상이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정우진이 민호를 바라보았어요. 관상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얼굴에 남긴 발자국이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살면 좋은 얼굴이 되고 나쁜 마음으로 살면 나쁜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요. 민호가 정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좋은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얼굴로 함께 늙어가기로 해요. 정우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그래. 정우진이 민호의 손을 꼭 쥐었어요. 함께 늙어가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이사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죠. 10년 전 병원 로비에서 만난 두 사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이사장과 8살짜리 꼬마. 나이도 신분도 모든 것이 달랐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세상 누구보다 깊은 유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맑은 눈을 가진 아이와 그 아이를 알아본 어른의 만남.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운명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도시의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어요. 정우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권력도 명예도 돈도 다 있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눈. 그 눈을 8살짜리 꼬마가 열어줬어요. 고맙다, 민호야. 정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나를 구해줬어. 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마치 희망처럼요.